30년에 걸친 진보정당 운동사를 단칼에 다 정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역사적 흐름만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빚어졌던 많은 논쟁들을 같이 소개하면서 그 논쟁이 현재도 우리 정의당 내에 유효한 논쟁으로 어떻게 자리 잡고 있고 그 논쟁 속에서 그래요? 카메라 때문에? 그럼 이거를 그 논쟁이 어떤 논쟁들을 거쳤으며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들을 주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진보정당은 국민승리 20일로 시작해서 민주노동당 그리고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으로 갈라졌다가 다시 통합진보당으로 통합되고 진보신당은 노동당으로 발전해가고 통합진보당은 다시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으로 분리되었다가 통합진보당은 나중에 사실상 민중당으로 가고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당 최근에 노동당은 기본소득당이 분리되면서 이렇게 이제 진보정당의 전성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밖에 없었던 당에서 이렇게 6개나 되는 정당이 된 걸 보면 진보 정치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튼튼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영선 동지. 저는 되게 충격적이에요. 노동당 그렇게 거의 그래요? 왜냐하면 저번에 형사지진당 저희 수반장 네. 저거를 되게 주장하셨는데 안 됐던. 그래서 이제 노동당의 주류 그룹이 당명을 바꾸자 이래서 기본소득당으로 당명 변경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 사람들이 그렇게는 절대 바꿀 수 없다. 차라리 노동당을 해소하자. 이렇게 해서 안건이 2개가 올라갔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기본소득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자. 하나는 노동당을 차라리 해소하자. 2개가 다 부결됐어요. 2개가 다 부결되면서 기본소득당을 중요했던 집행부는 더 이상 너네들하고 안 해. 이러면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주류가 나온 게 아니고 당을 유지했던 그룹이 나온 거예요. 비주류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당을 해소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동당을 통째로 집행하는 책임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결과적으로. 당명을 변경하고자 했던 주류 그룹은 당을 탈퇴해버렸고 그리고 당을 해소하자는 그룹들은 갑자기 노동당의 집행부가 돼 있는 게 현재 노동당의 조건입니다. 이런 속에서 오늘 진보정치의 오늘과 내일을 얘기하는데 이 강의는 조금 재밌게 얘기하면 시간이 좀 걸리고요. 아주 이렇게 거칠게 얘기를 하면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재밌게 할까요? 빨리빨리 할까요? 재밌게. 시간이 좀 길어도 되죠? 네. 우선 진보정당이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진보의 개념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왔는데 오늘 얘기되는 진보정당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정당,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중심에 놓고 보다 근본적인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진보의 다양성과 진보의 재구성을 고민하는 정당을 기본으로 해서 진보정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범주 내에서 조금 다른 입장을 갖게 된다면 흔히 제기되는 문제가 진보정당 맞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런 기준 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의당이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부터 조금 이동하거나 이렇게 될 때 정의당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 범주에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보정당의 당원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볼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당원으로서 분명하고도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는 이유는 진보정당 당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과거의 논쟁을 통해서 진보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분열의 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진보정치의 역사 발전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미래의 새로운 전망 때문에 배우는 것이 옛날 얘기를 그냥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보정당 운동사를 통해 함께 고민해 볼 주제들은 이런 겁니다. 진보정당의 민주주의와 패권주의 문제, 노동정치와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진보 대통합 논쟁, 야권연대와 예를 들면 민주당과의 관계 문제, 진보의 재구성 문제, 또는 진보정당의 성장 전략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사회운동 정당이냐, 의회주의 정당이냐, 또는 진보정당의 정체성과 이념, 사회주의 논쟁, 민족주의 논쟁, 이런 논쟁들이 오늘 우리 진보정당 운동사에서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 이것은 현재도 논쟁 중인 얘기들입니다. 과거에는 이 논쟁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일제시대의 조선공산당, 또 무슨 해방공간에서의 조선공산당, 남로당까지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4.19 혁명 이후 혁신정당들, 이런 당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5.16 군사 쿠데타로 사실 진보 정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6, 70년대 암흑기였었고요. 진보정당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군사독재 시기에 있었는데, 그 시기에 예를 들면 통역당, 신영복 선생의 통역당, 또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빨갱이 조직 이렇게만 봅니다만, 사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한국 사회에서 분단 문제와 또 한국 자본주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했던 조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정하게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관점, 진보정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 이런 거고요. 인혁당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이후의 진보정당 운동 사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는 79년 박정희가 죽기 전까지, 80년대 전까지는 사실은 한국 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군사 독재와 민주화 투쟁이라고 하는 것의 큰 흐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 속에서 한국의 노동자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사회운동, 정당운동, 진보정당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보다 어쨌든 민주주의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80년대 들어서 특히 광주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새로운 얘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을 어떻게 봐야 되고, 분단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한국의 자본주의 문제를, 또 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라고 하는 문제들이 등장하고, 전두환 시대의 그 엄혹한 시대에 노동조합들이 조금씩 민주노조 운동들을 시작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쭉 흘러왔던 흐름들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80년대 중반을 가면서 노동운동사의 구로동맹 파업이라고 하는 소위 구로 지역의 노동자 연대 파업이 발생하게 되고, 이 파업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정치적인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업장의 임금 투쟁이 아니라 연대 투쟁을 통해서 그 엄혹한 시절에 전두환을 상대로 해서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경제 투쟁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한국 사회 노동자의 문제와 독재 정권과의 관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어우러진 투쟁이었고, 그 구로동맹 파업을 지나면서 노동운동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평가의 중요한 대목은 노동자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사업장 내의 임금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 정치운동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호련이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저게 서울노동운동연합의 약자인데요. 이 선호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구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지역에 서울노동운동연합이 구성되죠. 여기에 사실상 가장 대장 노릇을 했던 사람은 김문수였습니다. 김문수였고, 그 분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주요 활동가로 활동했던 사람이 심상정 대표였던 것이죠. 이 선호련은 이렇게 노동자 정치운동의 서막을 알렸고요. 비슷한 시기에 인민노련이 생겨나는데요. 저거는 앞체가 인민이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인천지역 민주노동조합 연맹입니다. 인천지역 민주노동조합 연맹, 인민노련.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이 구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두 조직이 그동안 있었던 사업장 내의 경제투쟁을 넘어서서 일정하게 노동자의 정치투쟁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노동정치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시작되게 되죠. 선호련은 이후에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바로 이어지면서 여기 결합했던 사람들은 이제 대중투쟁이 시작됐으니까
대중운동,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전환을 해야 된다 해서 결국 이 흐름은 나중에 전노협과 업종회의라고 하는 조직을 거쳐서 민주노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인민노련은 백선본이라고 하는 걸 백기환 선거본부를 하고 1987년 대선에 출마했다가 이때 백기환 선생이 후보를 사퇴하게 되죠. 후보를 사퇴하면서 이 당시 진보 정치를 해야 된다. 이제 노동자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민중 후보 백기환을 출마시켰습니다만 중도 사퇴하고 일단 정권을 교체해라. 내가 사퇴할 테니까 김영삼, 김대중 너네 싸우지 말고 단일화해라 라고 사퇴했지만 결국은 합의가 안 되고 둘이 나와서 노태우가 당선이 되게 되죠. 이렇게 되자 87년 대선이 끝나고 비록 후보가 사퇴했지만 이 흐름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중의 당이라고 하는 게 구성이 됩니다. 이게 80년대 진보정당으로서는 공식적으로 창당된 최초의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중의 당이라는 이름으로 구성이 되고 1991년 지방선거에 갔다가 2%를 넘지 못함으로써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진보정치운동의 실험이 실패했던 거죠. 한편 백선본으로 해서 대선에 결합했던 인민노련 식구들은 민중의 당에 결합하지 않고 다시 내려와서 인민노련 활동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민중의 당으로 갔다가 해산되고 87년 대선에서 인민노련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민중의 당 결합을 안 하고 다시 인민노련으로 돌아와서 인민노련 활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1991년대 초반까지 80년대 이후 진보정당 운동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때 인민노련은 이후에 1989년 10월 인민노련 사건으로 대거 구속이 됐죠. 이때까지만 해도 인민노련 말하자면 지하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민노련 사건을 거치고 1991년 8월에 한국사회주의 노동자당 준비위원회, 한국사회주의 노동자당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죠. 한사로라고 부르는데 이 한사로를 구축하면서 지하조직에서 공개조직으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한국사회주의 노동당 준비위원회를 구축하죠. 한편 인민노련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진보정치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도 그 맥을 잇지 못하던 민중의 당이 끝난 다음에 진보정치운동은 다른 각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민련이라고 하는 조직이 생겨나는데요. 이 조직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라고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은 소위 재야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민주화 투쟁이나 이런 걸 쭉 해왔던 사람들이 일종의 전선 조직으로 만들고 전국적인 운동체를 만든 게 전민련이었는데요. 이 전민련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늘 전선 조직으로만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냐?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당운동 노선과 놓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전선운동을 할 것이냐, 당운동을 할 것이냐라고 논쟁이 벌어져서 당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민련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구축한 게 민중정당 건설 추진위원회라는 당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다음에 민중정당 건설 추진위는 나와서 이제 당 만들기로 했으니까 당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당을 만드는 방식을 놓고 또 갈라지게 됩니다. 왜 웃어요? 또 갈라지는데,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저것들은 맨날 분열만 해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는 제도권 야당하고 결합해야 된다. 일단 당을 만들더라도 기존의 지금 진보 정치의 세력만으로 한국 사회 유의미한 세력이 안 되니 우리가 당을 만들고 기존의 제도권 정당이라고 얘기되는 야당과 통합을 하고 그 속에서 좌파 블록을 구성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점차적으로 관철시켜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견해들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도권 야당과 함께 해야 된다. 이제 저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부영, 김근태,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부영, 김근태, 유인태 뭐 이런 사람들이 이때 제도권 야당으로 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반면 야, 민중정당 건설하고 진보정당 건설하자고 나온 사람이 독자정당을 만들어야지 저 썩어 빠진 제도권 야당하고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먹히고 말 거야. 그러니까 독자정당을 만들어야 돼 라고 독자정당 추진 세력과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저쪽 제도권 야당으로 가는 사람들은 결국 개별적으로 각각 제도권 야당으로 흡수되고 독자정당을 추진하고자 했던 그룹들이 나서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주대환, 뭐 이재호, 이우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독자정당 추진파가 돼요. 그래서 독자정당 추진파가 결국 만든 당이 민중당이었습니다. 1990년 11월에 민중당을 만들게 됩니다. 한편 지금 현실적으로 당운동은 시기상조야. 여전히 전선운동을 통해서 범 세력들을 묶어서 운동 조직으로서 한국 사회에 대응하는 게 맞지 당운동을 가지고는 안 돼라고 생각했던 전민련의 그룹들은 나중에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는 이름으로 1991년 10월 달에 발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무슨 경기 동부연합, 인천연합 이런 것은 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의 지역조직 이름이었습니다. 원래는 지역조직 이름이었는데 그게 약간씩 지역별로 노선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이름 자체가 노선화된 거죠. 그래서 경기 동부연합이 갖고 있는 노선, 광주 전남연합이 갖고 있는 노선,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노선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인천연합은 인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천연합이 대구에도 조직원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엔 이게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일종의 노선의 차이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91년 초반까지 이런 구조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민중당, 그리고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준비위원회 이런 정도로 이제 되고 당은 어쨌든 민중당이 중심에 있었죠. 이때 이렇게 갈라선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사회 구성체 논쟁으로부터 시작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런 의식들의 차이에서 NL과 PD로 나눠졌다는 말씀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때 NL그룹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은 민족 자주적인 독립국가, 반미 반제, 민족 대단결 통일,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 광범위한 공동전선을 통한 전선운동, 이게 기본적인 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전민련이 끝까지 전선운동을 주장하고 당운동에 결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으로 가게 된 겁니다. PD는 반자본주의 운동, 노동운동, 진보정치, 계급정치를 주장하고 독자적인 노동자 민중후보, 백규환 후보 선거운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실에선 저런 문제들이 나타났고 여기 말한 것처럼 당을 건설하는 것에 앞장선 사람들은 주로 PD 계열이었고 NL그룹들은 주로 전선운동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을 통해 전선운동을 하게 되죠. 이게 첫 번째로 진보정당 운동과 관련돼서 주요한 논쟁의 지점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전국연합 1991년 10월 달에 전국연합은 그냥 계속 갑니다. 계속하고 민중당은 나중에 해산되는데요.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민중당은 1991년 지방선거, 이게 왜 자꾸 하나씩 이렇게 빠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1991년 지방선거에서 41명이 출마해서 1명을 당선시킵니다. 광역의원으로. 이게 태백 지역의 광역의원이 당선이 되는데요. 태백의 광부가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광산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노동자가 당선이 된 거죠. 출마 지역 평균 득표율 13.2%. 41명이 출마했는데 지역마다 얻은 득표율의 평균이 13.2%면 굉장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민중당을 통해서 어쨌든 진보정당 운동을 시작해보자. 한편 인민노련은 한사로를 만들었다가 1992년 1월 달에 한국노동당을 만들게 됩니다. 이 한국노동당을 만들고 이 한국노동당에 이제 예를 들면
주대환이 대표를 맡게 되고 노회찬 의원이 아마 당시에 한국노동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노동당이 만들어집니다. 민중당은 92년 총선을 앞에 놓고 막 준비해 가던 차에 진보정당이 또 하나 생긴 거죠. 이 둘의 차이는 민중당이 좀 사회 명망가들과 상층 중심의 정당운동이 약간 중심적이었다면 인민노련은 하부의 노동자 대중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더 강조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둘이 총선 앞에 놓고 이렇게 꼭 우리가 한 줌도 안 되는 진보정당이 선거를 따로 치러야 되겠냐, 통합하고 하나의 당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시작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중당으로 일단 선거가 코앞에 있으니까 너네는 만들어진 지 이거밖에 안 됐고 우린 지방선거까지 거쳤고 국민들이 민중당 이름은 안다. 그러니까 일단 민중당으로 치르고 선거 끝난 다음에 당명 개정부터 시작해서 당을 재창당하는 걸로 하고 일단 선거는 치르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민중당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 선거에서 51명이 출마했는데 1.5%밖에 얻지를 못합니다. 전국 득표율이. 당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다시 해산됐죠. 그래서 민중당이 해산됐습니다. 호기롭게 시작했던 민중당은 90년대 초반에 결국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전국연합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만 민중당은 해산되고 나서 이제 논쟁이 또 붙게 돼요. 하나는 야, 어차피 우리가 단숨에 배부를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보정당을 계속 하자고 했으니까 여기서 굴하지 말고 이제 제대로 당을 한 번 더 책임 있게 꾸려보자 라고 진보정치를 주장하고 진보정당을 재창당하자고 주장하고 일부는 어서 오세요. 지정석 동지. 네. 왜 거기 앉아요? 여기 자리 비워놨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야, 우리 다 해봤거든. 다 해봤고 진짜 전민련부터 해서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있잖아. 제도권 정당으로 들어가서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아. 지금 우리의 힘을 제도권 정당에 실자. 특히 이때 뭐가 있었냐면 김영삼이 막 신한국당인가 민정당에 들어가서 이름을 민자당으로 바꾸면서 신한국당으로 바꾸면서 개혁을 얘기하고 대통령 후보를 얘기할 때 야, 김영삼에게 힘을 실어서 그래도 한국 사회를 바꾸는 게 낫지 않냐. 수십 년간 민주화 투쟁을 해왔고 얘기가 되는 사람이니까 김영삼에게 가자. 이렇게 하면서 가게 돼요. 그때 바로 이제 그분들이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김문수, 이재호, 이우재 이런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때 간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의 김문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문수를 욕하지만 갈 때 나는 가가지고 수구 반동이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갔은 것은 아니었겠죠. 그때는 그런 논리를 갖고 갔습니다. 진보정치 추진위가 남았죠. 결국 사실은 왜소한 조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전국연합은 계속 가고요. 진보정치 추진위는 다시 1992년 대선에 백기환 후보를 내세워서 23만 표를 얻고 참패를 한 거죠. 사실 1%밖에 못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다시 해산이 아니죠. 당이 아니었으니까 진보정치연합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건, 대표 역할을 했던 건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진보정치 추진위에서 진보정치연합까지. 이제 이런 구조가 90년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사실은 이쯤 되면 진보정당 운동은 다시 명맥이 끊겨가고 말이 좋아서 진보정치연합이지 사실상 뭐예요? 거의 서클 수준 정도의 그런 규모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 사회 진보정치는 거의 90년대 중반으로 가면서 사실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가고 있었고 되겠냐? 그리고 진보정치연합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지쳤습니다. 여러분 다 지난 얘기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이때 노회찬 의원이 예를 들면 당시 김대중이 하던 당에 공천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쳐있던 고민을 하면서 진보정치연합도 이게 유지가 될지 말지 그래서 거의 진보정치가 한국 사회에서 쓰러져 가고 있을 그런 지경이었던
순간이었죠. 그런 순간에 이 진보정당 운동과 진보정치연합의 새로운 흐름을 책임있게 형성하는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 그룹은 왜 안 돼? 이 시기에 그럼 노동조합은 뭐 했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87년 민주노조 운동이 시작되고 90년대 초중반까지 민주노조 운동은 한국 사회를 완전히 최고의 운동이었고 최고의 사회를 바꾸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핵심적인 조직은 전노협. 이 전노협은 민중당이 건설할 때 조직적 입장을 유보하고 노동운동은 전노협 간부의 참여는 개인 참여로 하고 조직적으로는 당 건설 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민자당 심판을 위해 대중투쟁과 노동탄압 폭로의 선전장으로 해서 선거 공관을 활용하는 것이고 역량이 되면 개인적으로 출마를 시킬 수 있지만 민중당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요구를 정치 쟁점화하는 일을 최선으로 하고 후보 전술은 노동자 또는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반민자당 선거연합을 구성하고 그래서 야당과도 연합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수준. 그리고 민주노조 진영의 통일과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의 공간으로 삼자.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야당과 연합해서 우리들에게 편리하고 우리들에게 좀 이익이 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뭐 노동자들이 거기 타사할 수 있다. 또 한편에서는 어떤 거예요? 정치를 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고 우편향이고 계량주의고 우리는 지금 노동조합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투쟁할 때다. 그래서 전노협은 우편향이거나 혹은 좌편향이거나 둘 다 조합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노협이 굉장히 정치투쟁적인 측면들이 컸어요, 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동운동의 기본적인 입장은 노동자 정치운동과 관련해서는 조직적이거나 구체적인 전망을 갖지 못했던. 그러니까 그렇게 역동적인 투쟁을 하면서도 정치운동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두 번째 노동운동과 진보정당과의 초기 논쟁이었습니다. 한편 다시 전국연합과 진보정치연합. 이 당시 전국연합은 전체 우리 운동에 있어서 이 NL그룹의 총본산이었고요. 총본산이었고 그리고 한국 사회의 사회운동과 전선운동을 주도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이 그룹은 굉장히 큰 그룹이었어요. 왜요?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학생운동의 주류는 뭐였어요? 이영선 동지? 전대회라고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전대협을 중심으로 한 NL그룹이었던 거죠. NL그룹이 중심이고 그들이 졸업하면 전부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구조에 사회운동이든 무슨 운동이든 다 결합하고 저 전선운동의 중심으로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조직이 있었고 여전히 전선운동을 고집하고 있었고 진보정치연합은 서클 중심의 진보정치를 얘기하지만 이렇다 할 출구를 내지 못할 때 혜성같이 등장해서 한국의 진보정치운동에 새로운 이정표를 찍은 그룹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네, 민주노총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1995년 창립되면서 두 가지 목표를 정하는데요. 하나는 한국의 노동조합 체계를 산별노조로 전환한다. 하나는 한국의 노동운동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민주노총이 95년 창립을 해요. 그리고 정치연대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이 민주노총이 그때부터 95년에 창립을 하고 96년, 97년을 거치면서 97년에 민주노총은 전무후무한 그리고 앞으로도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은 투쟁을 하게 되죠. 그게 96, 97의 노동법 개정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제가 이때 연맹위원장이었는데 그냥 권영길 위원장이 12월 26일 날 노동법이 날치기로 통과됐을 때 날치기로 새벽 6시에 통과됐을 때 오전 9시에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이 시간부로 전국의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은 모두 파업에 들어간다. 무슨 뭐 절차도 없어요. 그냥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그냥 다 들어갔어요. 실제로. 그 순간 다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 투쟁 파업 이게 다 불법이죠.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근데 불법이라 하더라도 이 위력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결국 이 싸움은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김영삼이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노동자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날치기 시킨 노동법을 어떻게 해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다시 국회에 재부의하겠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국회가 통과시킨 것을 대통령이 사과하도록 만들고 다시 논의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뭐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쉽지 않은 투쟁의 승리였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국회로 다시 갔어. 국회로 다시 갔는데 뭐 한 3줄 고쳤나 4줄 고쳤나 우리는 이제 한 3개월 싸웠기 때문에 투쟁의 여력이 다 바닥이 나 있고 이겼다라고 돌아갔는데 국회에서는 다시 2줄인가 3줄 고쳐서 또 통과를 시켰어요. 더 싸울 여력이 없는 거죠. 이때 노동자들은 2가지를 깨달은 거죠. 정치 투쟁이라고 하는 건 현장 투쟁도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으로 일정하게 승리를 담보할 수 있지만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당운동을 통한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 정치적 기득권들과 대항할 수 없겠다. 그래서 현장운동과 당운동이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 직접적으로 노동자들이 정치에 뛰어들 수 있는 구조와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논의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를 다시 정비하고 그래서 민주노총 정치위원회가 파업이 끝나자마자 4월 달에 정비하고 5월 달에 새로운 정치위원장을 뽑아서 정리를 하죠. 그리고 96, 97년인데 97년 12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노동자 후보를 출마시키는 것으로 준비를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정치위원회를 새로 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정치위원회가 전체 노동자 정치 사업을 총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정치위원장이 저였습니다. 97년이면 벌써 22년이 됐는데요. 저는 그때 연맹위원장이었는데 연맹위원장직을 하면서 정치위원장을 하게 된 거죠. 이 97년이 애매해서 97년이 이제 김영삼이 IMF 때문에 집권당의 인기가 대폭 하락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정권 교체가 쉽지 않은 구조였는데 2가지 측면이 있었던 거죠. 87년 이후에 쭉 올라왔던 노동운동 세력이 한국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일정하게 바꿨다라고 하는 전면적인 측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IMF라고 하는 정치적 격변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나온 얘기는 50년 만에 정권 교체의 절호의 기회. 물론 60년에 4.19 때 장면으로 정권이 교체된 적이 있었지만 그건 혁명이었고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 50년 만에 처음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 정부 수립이 48년이니까 97년, 50년 만에. 그렇게 해서 모두들 이번에야말로 김대중 이렇게 하던 시절이죠. 97년. 그런 분위기가 노동자들에게도 있었고 이 노선은 누구하고도 맞아요? 한국 운동을 주름잡고 있던 NL과도 맞는 노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노동운동사나 사회운동사를 보면 당시 학생운동도 갈라져요. 뭐 갈라지고 PD그룹들과 NL그룹들의 입장들이 막 달라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민주노총이 이 와중에 출마를 선언하고 노동자 후보를 출마시키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시작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민주노총 내에서 논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난리가 났죠. 민주노총 내에 NL그룹이 굉장히 많았었던 시절이니까 지금 이게 과학적인 방침이냐라고 하는 논쟁들이 벌어지는 와중을 뚫고 민주노총은 정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뚫고 나가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호남 지역에 간담회를 돌았을 거 아니에요. 전국에 이제 정치위원장이니까 모든 지역의 모든 노조들의 간담회를 도는 거죠. 연맹위원 지금은 뭐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당시에는 그런 역동성이 있었고 제가 연맹위원장인데 연맹위원장 일을 하면서도 이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제 전국 순회를 하면서 간담회를 하고 그 호남 지역 간담회를 하면 뭐 목숨의 위협까지는 거짓말이고 뭐 간담회 하다가 재떨이가 날라오기도 하죠. 너네가 지금 뭐 아무리 민주노총이라도 그렇지, 응? 이 김대중 선생이 지금 절호의 기회고 정권 교체에 무슨 권영기를 출마시켜갖고 뭐 지금 한 표라도 까먹으면 큰일 나는데 정말 그때 그 심정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50년 만에 정권 교체인데 어디 난데없이 권영기를 무슨 그러니까 노동조합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사실 악전고투를 하면서 국민승리 20일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얘기를 재밌게 한다는 건 이런 에피소드들을 얘기하면서 가면 재밌고 안 그러면 뭐 재미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공공과 금속이 양축입니다만 그때는 공공이 없을 때예요. 공공이 쪼개져 있었고 나중에 이제 공공으로 크게 묶여집니다. 공공 분야들이 쪼개져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일 큰 노조가 어디예요? 금속이죠.
금속은 누가 중심이었게요? 담병호 위원장, 심상정 동지 이런 분들이 중심이었는데 그 두 사람이 끝까지 반대를 했거든요. 절대 노동자 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거고, 그런 입장이어서 가장 큰 조직인 금속이 반대할 때 이 국면을 뚫고 나가는 게 쉽지 않았으면 이다만 제가 누굽니까 또 이런 때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국민승리 21을 만들게 됩니다. 이 정치연대는 우리 김태진 과천위원장님의 삼촌을 비롯해서 당시에 노동자 정치 운동을 하면서도 더 왼쪽에 있는 사회주의 정당 해야 되고, 어설프게 뭐 민주노총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뭐 이런 모양 좀 국민들에게 약간 뭐 노동 정치도 좋지만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사회주의 분명하게 내세우고 뭐 이런 대책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저는 저는 소위 이쪽 이쪽 안에 이제 그 NL 그룹들과 또 싸워야 되지만, 정치를 주장하기 때문에 저랑 같은 입장이고 노동자 정치, 진보 정치를 주장하기 때문에 입장은 같지만 노선이 이제 뭐 너무나 왼쪽인 사람들도 설득해야 되는 이런 국민이었죠. 전국연합은 또 이미 이제 그런 운동 노선이고요. 그런데 국민승리 21이 결국 이걸 다 묶어냅니다. 이것은 당시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조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민주노총이 사실 별거 없어요.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때 97년만 해도 민주노총은 모든 사회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민주노총이 하자고 하는데 안 하는 것은 각 운동조직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연합이 아무리 잘 나가도 민주노총이 한번 합시다 라고 할 때 안 하면 전국연합이 이상한 조직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 정도로 민주노총이 영향력이 컸던 거죠. 그 힘을 매개로 해서 국민승리 21이, 네, 어서 오세요. 네. 저분 누구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국민승리 21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과정에서 97년 대선을 거치고 98년 지방선거를 거쳐서 이렇게 권영길 후보가 30만 표, 사실 백선본의 백기환 후보가 얻은 표만큼 그 정도 수준이었지만, 이때 결정적이었던 건 제가 이제 국민승리하면서 정치위원을 하면서 전국 돌면서 했던 얘기는, 과거 진보정당의 실패는 왜 했다고 보냐. 명망가들과 상층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였다. 근데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몇 표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노총이 시작했고 노동자 대중이 시작했다는 거다. 그래서 설사 실패하더라도 기반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과거의 실패와 비교되는 게 있다면 바로 민주노총이 나섰다는 거다. 근데 민주노총이 나섰는데도 또 유야무야 되면 이제 한국에서 진보정치는 못한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진보정치연합은 서클 수준으로 정말 악전고투를 하고 있다가 국민승리 21이 만들어지면서 저희 결합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진보정치 운동을 했던 그 경험이 국민승리 21에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힘이 이렇게 결합하면서 97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칩니다. 대선에서 실패했지만 98년 지방선거를 한번 보세요. 국민승리 21, 정식 당으로 출범하진 않고 창준이 자격으로 국민승리 21이 출범을 해서 민주노총 후보라는 이름으로, 국민승리 21과 민주노총 후보라는 이름으로 49명이 출마해서 기초의원 18명, 광역의원 2명, 기초단체장 3명, 총 23명을 당선시킵니다. 우리 기초단체장 아직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18명 뭐 이런 거 뭐가 없을 때예요? 정당 명부가 없을 때입니다. 저건 순전히 그야말로 광역의원조차도 지역에서 당선됐던 그 시기였던 거죠. 이렇게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승리를 끝내고 대선 끝난 다음에 다시 연맹위원장으로 돌아갔다가 99년 9월 달에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올라가고 다시 정치위원장을 맡아서 민주노동당 창당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시기 때마다 정치위원장 했다는 거 알겠죠? 네. 박수까지 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민주노동당을 2000년 1월 달에 창당하게 됩니다.
이때 왜 또 안 돼? 예. 논쟁 3. 민주노총 시기. 아까 얘기했던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내에서는 민주연합과 혹은 샌디칼리즘이라고 하는 두 개의 축으로 정치 세력화는 시기상조이다. 조직적인 토대 구축과 산별체제의 재편에 주력해야 되고 지금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노동자 후보 전술은 조합원의 정서와 불일치하니까 정책연합과 정권 교체를 위한 민주연합 전술로 가야 된다. 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중투쟁이 곧 정치 세력화이다. 합법적인 정당운동은 노동운동의 개량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좌우의 협공을 받으면서 96, 97 노동법 개정 투쟁을 통해 조합원의 정치의식이 높아졌고 대중적 기반도 넓어졌다. 지금이야말로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적기다. 대중적 토대 없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실패한다. 민주노총이 책임지는 정치 세력화가 되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정치 운동은 불가능하다. 민주노총이 나설 때다. 이제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논쟁을 벌인 거죠. 논쟁을 벌여서 결국 대중투쟁과 노동자 정당 건설 운동을 병행하는 걸로 대의원대회 통과를 시켜내고 그리고 나서 민주노동당 2001년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다음에 이게 나중에 이제 두고두고 얘기가 되는데 민주노총은 어서 오셔도 돼요. 아닌가? 다른 사람인가 봐. 민주노동당을 통해서만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한다. 근데 이때 이제 민주노총이 소위 배타적 지지 방침이라고 해서 민주노총은 정치하려면 민주노동당만 가지고 한다. 이렇게 아예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주노동당과 관련된 방침을 민주노총은 책임지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정당운동의 구조상 맞냐 틀리냐는 논쟁이 있지만 이거에 대의원대회 통과될 때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없었겠어요? 야, 무슨 대중운동이 정치운동의 기속물이냐. 그리고 정치적 자유가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정치연대에서 결합했던 김세균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뭐 그보다 더 좌파 정당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건 다 맞는 얘기지만 지금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배타적인 지지 방침이 없으면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대의원대에서 어쨌든 통과가 돼서 이 당분간 배타적 지지 방침이 유지되죠. 유지되면서 민주노동당의 성장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편 다시 갈까요? 이제 민주노동당 이후. 민주노동당 이후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2000년 총선, 02년 지방선거, 02년 대선, 04년 총선, 06년 지방선거 이런 걸 거치게 되는데요. 2000년 총선에 당선자 없음. 그러나 13.1%를 득표합니다. 이게 첫 해에 1월 달에 창당하고 4월 달 총선에서 당선자를 못 내게 됐지만 굉장한 가능성을 봤고요. 02년 지방선거에서 드디어 218명이 출마하고 총 45명이 당선, 기초단체장 2명, 광역 11명. 이때 민주노동당이 02년 지방선거 직전에 계속 투쟁해서 드디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도입됩니다. 이래서 광역 11명을 당선시키고 기초의원 32명, 총 45명을 당선시키게 됩니다.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출범을 하죠. 02년 대선, 권영길은 4%로 100만 표를 얻게 됩니다. 불과 1년 만에, 불과 5년 만에 다시 대략 4배의 표를 받게 되는 거죠. 04년 총선, 10명이 당선됩니다. 비례 8명, 지역 2명. 지역 둘은 누구예요? 지역 둘은 누구죠? 창원의 권영길 의원과 그 다음에 울산의 조승수 의원. 이렇게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일단 2명을 당선시키고 비례 8명. 이때 8번으로 당선된 분이 노회찬 의원이었고 노회찬 의원이 당선되면서 누가 떨어져요? 김종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새벽까지 0.01%인지 뭐 이걸 놓고 하다가 정의당의 표를 조금 더 얻으면서 결국 김종필당이 한 석도 받지를 못하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04년 총선까지 06년 지방선거 무려 801명을 출마시키고 총 81명을 당선시키고 광역에 15석, 비례에 10석, 기초에 67석, 비례 14석. 지금 우리 정의당의 규모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지금 저 정도 되면 이미 당이 상당한 정도 안정 기반으로 가게 됐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07년 대선 권영길은 71만 표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07년 대선 이후에 저 뒤에 표가 있는데 대선 이후에 해산을 하겠죠. 분당을 하게 됐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02년 지방선거 전에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아세요? 네. 군자산. 뭐 충북 괴산인가 뭐 이 근처에 있는, 아니 천안 근처인가? 괴산 맞아요? 네. 설명 좀 해보세요.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겨나는데요. 이것은 제가 이걸 조금 막 이렇게 갔다가 이 민족 문제와 북한 문제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해요. 2001년 9월 군자산의 약속. 정식으로는 조국 통일 대사변기를 맡는 전국연합의 정치 조직 방침. 광범위한 민족-민주 전선, 정당 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 통일조국 건설하자. 이게 이 군자산의 결의의 핵심적인 결의였는데요. 이것은 뭐였냐면 전국연합은 국민승리 20일이 끝난 다음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국민승리 20일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당시에 얼마나 치열했던 조직이냐면 국민승리 20일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 일했던 사람이 10명에서 11명 정도가 나중에 다 의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노회찬 의원이 당시에 국민승리 21의 기획위원장, 제가 국민승리 21의 조직위원장, 그 다음에 저 관악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유기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변인실의 막내 27살짜리가 박용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이인영이 지금 원내대표인가요? 네, 이인영이 조직위원회의 막내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조직위원장이었어요. 인영아, 일로 와봐라. 뭐 그런 시절이었죠. 사실 따지고 보면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인영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다음에 총장을 만났던 천영세 의원, 그 다음에 여성위원장이었던 최순영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나중에 의원을 하게 되죠. 민주당으로 가서 한 사람도 있고, 진보정당을 가서 한 사람도 있는데요. 이렇게 했다가 돌아갑니다. 이 전국연합에서 왔던 사람들은 일제히 철수해서 다시 전선운동을 하겠습니다라고 돌아갔는데 남은 PD그룹들이 어쨌든 이걸 계속한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이렇게 해서 또 진보정치연합에서 결합한 사람들이 계속 끌고 가죠. 끌고 가면서 아까 같은 성과들이 지방선거에서 나타나고 점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국의 진보정당 운동이 성장하면서 전국연합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한국사회 당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고민하다가 결국 2001년 9월에 민주노동당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민주노동당으로 가서 우리도 당운동을 시작한다. 그렇게 하면서 민주노동당에 대거 결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한국사회 운동의 주류는 누구였다고요? 대중적 기반이나 틀이 NL그룹이 훨씬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이 두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드디어 명실공히 한국사회 운동 세력이 민주노동당으로 전부 합쳐졌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전부 합쳐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래서 드디어 진보 정치가 궤도에 올랐다는 게 증명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NL그룹이 두르면서 이 운동이 자연스럽게 이 세력 간의 균형이 무너지고 한쪽 세력이 더 확장하기 시작하는 구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군자산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이후로 전국연합에서 활동했던 그룹들이 전면적으로 결합하기 시작하고 민주노총에서도 NL적 관점을 갖고 있던 연맹들이 이 민주노동당에 조금은 부정적이었는데 그 이후로 다 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군자산의 약속이 있고 02년 지방선거가 그래서 성과를 일정하게 거두고 지방선거와 대선 사이에 부유세와 무상의료, 무상급식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면서 야 저게 가능해라고 지금은 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공격적이고 급진적인 의제들을 과감하게 제출하면서 한국 사회에 충격을 던지고 진보 정치는 저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02년 대선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만 표의 성과를 거두고 이렇게 해서 잘 나가고 있었을 때
내부적으로 논쟁이 천천히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북한이 NPT를 탈퇴합니다. 이 NPT를 탈퇴했을 때 이게 2003년 1월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으로 NPT를 탈퇴하고 그때 민주노동당 내에서 저거에 대해서 북한 당국에 대한 비판적인 성명을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건 곤란하다라고 해서 하다가 결국 북한과 미국의 쌍방 비판으로 봉합을 해서 쌍방 비판 봉합 성명서를 일단 봉합을 합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2005년 2월 달에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합니다.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뭐예요?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비핵, 한반도 비핵화가 중심이고 평화가 중심이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선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민주노동당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 비판 결의안을 채택해야 된다라고 해서 안건을 상정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부결됩니다. 세력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드디어 강행할 때 당 대표단은 오히려 북핵은 자위라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이제 당내에서 소위 민족 문제에 대한 갈등이 민족 문제와 북한 문제의 갈등이 최대한으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 2006년에 1심의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소위 이제 민주노동당의 사무부총장이 민주노동당 주요 활동가들의 명세서를 북한 당국에 제공했다라는 이름으로 1심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소위 북한 문제, 특히 이제 문성현 당대표가 드디어 등장하면서 지금 노사정 위원장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NL은 아니었고요. 제가 1998년에 민주노총 위원장을 출마할 때 제가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로 98년에 위원장 후보였고 문성현 동지가 저보다 훨씬 선배이긴 하지만 사무총장 후보였습니다. 그렇게 런닝메이트였거든요. 제가 위원장 후보이고 문성현 지금 노사정 위원장이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NL그룹이 이분을 얹혀가지고 당대표로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당내 NL그룹의 대표로서 당권을 이제 장악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에서 06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연정과 협치 논쟁, 이것은 노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당연히 민주당하고 연정해야 된다. 민주당하고 협치해야 된다. PD그룹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연정하는 순간 진보정당의 색깔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진보정치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없다. 우리가 일정하게 큰 다음에는 연정할 수 있지만 지금 요만한 수준에서 연정한다는 것은 진보정치의 장기적 성장을 가로막는 일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게 되죠. 이런 구조를 통해서 연정과 협치 논쟁들이 벌어지고 1심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드디어 이제 분당으로 치닫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난 성과는 일정하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치열한 논쟁들과 진보정치의 미래를 놓고 치열한 일들이 벌어지죠. 이때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이 07년을 놓고 벌어집니다. 이 논쟁은 사실은 이 모든 논쟁들의 중심이기도 했는데요. 대선 후보는 당시에 2004년에 국회의원이 됐던 심상정, 2004년에 국회의원이 됐던 노회찬, 이 두 분은 탁월한 능력과 활동력을 통해서 민주노동당이 을 세상에 알려내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국민적 인기가 꽤 높았던 시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내에서는 다음 대선 주자는 심상정 아니면 노회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 국민들도 이미 권영길 후보는 2번이나 출마했을 때입니다. 97년에 출마했고 2002년에 출마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도 이미 상당히 들어가고 있던 시기였죠. 그렇게 해서 대선 후보를 놓고 노회찬이냐 심상정이냐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은 둘 다 PD운동을 했고 당내에서 어쨌든 서로 대립하는 국면에 있었던 거예요. NL이 숫자로는 다수고 당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시절에서 대중적으로는 지배하고 있는데 대표 정치인이 없는 거예요. 대표 정치인이. 이 두 사람하고 맞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유력한 후보를 못 찾는 거죠. 근데 대선 후보를 뺏긴다는 것은 당내 지도력을 뺏기는 구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구조를 돌파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권영길 위원장을 다시 불러오게 됩니다.
당신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후보로는 언감생심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그때 권영길 위원장님을 만납니다. 위원장님, 저와 국민승리 20일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오셨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노인네라고 하면 안 되지. 하여튼 이분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결국 거기 후보가 돼요. 뭐 몇 차례 찾아가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후보가 되고 1차 52대, 26대, 24로 52대, 23대 22인가? 24대 22. 하여튼 52대, 24대 22 이렇게 해서 52가 아니고 48. 권영길, 심상정, 노회찬. 심상정과 노회찬은 한 2% 차이가 났어요. 50%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결선을 해야 되는 거죠. 결선을 가서 53대 47인가로 권영길 후보가 다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당시에 이 고민은 뭐였냐면 당내에서도 이럴 수가 있냐. 힘 세다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근데 무엇보다도 더 곤란했던 건 뭐냐면 국민들이 너네 당은 진짜 이상한 당이다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시절을 기억하시면 그러니까 당내 문제는 둘째치고 국민들이 야, 그 말이 되냐고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그때 되게 많이 했었던 때 맞죠? 그때 좀 그랬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결국 07년 대선은 실패하게 됩니다. 아까 꼬꾸라지 지지율이 확 떨어진 거 보셨잖아요. 여기서 사실은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북한 문제도 있었지만 패권주의와 민주주의 문제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파가 다수의 권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구조가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수파가 좀 넉넉하고 소수파를 배려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무조건 이 당시 이 2007년 8년 여기는 뭐 표현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소위 한쪽의 운동을 대변해왔던 이 그룹이 여러분들이 그런 그룹을 바라보면서 운동 노선이 틀렸다 맞다 이렇게 지적할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이 그룹에게 아쉬웠던 것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넉넉했어야 되는데 노선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 사회에서 분단과 통일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운동, 진보 운동, 노동 운동 이 족쇄가 되는 건 엄청 크기 때문에 분단을 중심으로 놓고 민족 문제를 중심으로 놓는 것을 뭐 그 틀렸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뭐 차이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다만 패권주의의 문제와 민주주의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제가 2007년에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를 다시 나가는데요. 당시 민주노총의 구조를 보면 중집위원이 55명이었습니다. 중집위원이 55명인데 당시 이제 이 소위 그 내에 아주 그냥 범 NL과 범 PD를 구분하면 48대 7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산별위원장과 지역본부장들이 모이는 게 중앙집행위원회인데 이게 너무 게임이 안 돼요. 너무 게임이 안 되니까 제가 회의를 가기 싫을 정도로 뭐 하면 바로 표결하면 무조건 지니까. 다만 제가 이제 워낙 큰 연맹의 위원장이니까 함부로는 못하고 눈에 가시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운동의 한 흐름이 워낙 압도적이었던 시대였던 거죠. 그 시대의 구조에서 이런 대선 후보 당내 경선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 당시 패권주의라는 게 여기 연정과 협치 논쟁이 벌어집니다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 속에서 이게 이런 민족 문제와 북한 문제가 발생하고 드디어 2007년에 선도 탈당 그룹이 종북주의자와는 당을 같이 할 수 없어. 이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진보 진영에게 계속해서 족쇄가 되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상으로 민족 문제보다는 계급 문제가 우선이라고 하는 관점은 가질 수 있지만 같이 운동했던 사람을 종북주의라고 비판한 거에 대해서는 전 그렇게 동의할 수 없다. 설사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것들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이때 조선일보 보면 그래서 그 뒤로 어쨌든 이쪽에 쓰여져 있던 이 종북이라고 하는 문제는 진보 정치 진영 전체에게 사실 족쇄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왜? 논쟁 5번째, 민주노동당의 성장과 이 당시 노동조합은 어땠냐?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추진한다는 2000년 정기대 이른바 배타적 지지방침.
당의 노동자 대중의 기반이 확장되고 민주노동당 성장의 결정적 요소가 됐던 건 사실이죠.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붙으면 모든 노동조합은 교육에 들어가고 선거가 붙으면 모든 노동조합은 후원금을 다 내면서 초기 성장의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다른 당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정의당 얘기하면 노동당 당원이 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시절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방침을 내리고 산하노조는 모두 따르는, 그래서 초기 성장에 가장 강력했고 그래서 민주노총당이라고도 불리게 되죠. 이 민주노총당이라는 게 민주노총이 긍정적이면 민주노총당으로 불려도 좋은데 시대적으로 보면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이 실패하고 사회운동으로서 위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민주노총당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협소해지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추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의 실패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민주노동당은 당시에 노동할당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면 노동자에게 40% 할당이 내려와요. 당원 규모에 따라서. 노동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당이 나중에 20%까지 줍니다. 농민 할당도 떼주고 이렇게 떼주다 보니까 대의원, 전국위원회 40%는 노동자로 한다. 그리고 그것을 민주노총에 요청하고 민주노총이 40%를 선출해서 보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형식적으로는 노동 기반이 있었고 노동 중심성이 일정하게 있었는데 정작 뽑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전국위원 선출하려면 치열하잖아요. 근데 노동조합은 어때요? 안 하려고 그래. 막 40% 내려오면 이번에 공공운수노조에서 30명 가야 됩니다. 아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래갖고 채우지도 못할 때도 있고 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시켜놓으면 전국위를 안 가. 그래가지고 노동자들 때문에 정족수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당운동을 하는 활동가들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진짜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노동자 정치였는데 이 노동자들이 스스로 당운동에 결합하는 것이 현저히 취약해진 거죠.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는 간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이 노동운동이라는 걸 열심히 해야지 저녁에 끝나고 이런 데 꼭 오라 그래. 안 와. 나 지금 회의도 있고 막 하루 종일 피곤해. 근데 오라 그래. 안 가. 안 가면 이제 당운동 하는 사람들은 민주노총 저 새끼들, 저 조합원 저것들은 진짜 막 이렇게 생각해. 이런 게 발생하고 안에서는 대리주의와 조합주의라는 노동자 정치운동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후에 이제 노동자 정치운동이 다시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한 지점입니다. 지역 정치와 노동자 정치운동의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이 논쟁에서 알 수 있는 건 조직 노동자가 진보정당의 중심적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예스. 그러나 그 중심적 기반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뭐 당원이 많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대리주의와 조합주의, 지역 정치와 노동자 정치 운동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다시 노동자의 조직적 기반이 혹시 더 강화됐을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논쟁의 5번째라면 논쟁의 6번째, 사회운동 정당과 의회주의 정당.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운동 정당이냐, 의회주의냐. 이것은 PD와 NL의 이 논쟁이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 이런 논쟁 하잖아요. 우리가 좀 더 지역운동을 강화하고, 여의도 중심의 정치만이 아니라, 진보정당은 사회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런 풀뿌리들을 확장시켜가는 기반을 확대해야 되는데, 정의당이 그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여의도 중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나 이런 논쟁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논쟁 7도 마찬가지인데요. 야권연대와 연정, 자유주의 정당과의 관계. 이게 의석이 10석이 됐잖아요. 비례가 8석이고. 그래서 원래 진보정치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 맨날 이런 생각, 노동자 의원 하나만 있으면 원이 없겠다 이런 거야. 근데 10석이 생겼어. 10석이 생겼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10석이. 교섭단체가 아니거든. 의안도 제출 못하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의석이 많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석이 많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는 원래 NL과 PD의 갈등도 있지만 좀 더 유연해야 돼. 노동조합 너네 자꾸 파업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안 찍는다니까? 그럼 예를 들면 민주노동당이 파업할 때 우리는 저 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면 약간 주춤주춤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노선상으로 약간 어정쩡해지고 그러면서 의회주의가 중요하다. 이걸 일단 해야지. 그 이제 논리는 일단 교섭단체 된 다음에 더 과격하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논쟁하고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논쟁이 그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죠. 특히 진보정당의 당내 민주주의와 패권주의 문제는 심각한.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우리 당내에서도 얘기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당내 민주주의와 패권주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는 막 지역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은 자기 직장이나 주소가 아니면 거기 지역위원회 당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당의 현재 규칙이. 근데 그때는 본인이 활동하고 싶은 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먹고 싶으면 예를 들면 제압하고 싶으면 글로 다 그냥 나 여기로 옮기는 거야. 당적을. 그래가지고 다들 글로 쫙 옮겨. 그래서 거기 먹고 거기 있다가 또 딴 데로 가. 뭐 이런 식이야. 이렇게까지 되면서 사실은 이 민주주의와 패권주의라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니까 대중적 기반이나 세력이 큰 데는 점점 확장돼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과거의 논쟁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역사를 살펴보는 건 우리는 어떻게 진보 정치를 키워갈 거냐. 사회운동정당, 야권연대, 연정, 이 민주주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의 숙제를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갖게 되는 겁니다. 다시 갑시다. 이제 좀 빨리 갑시다.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분당한 다음에 진보신당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둘 다 선거를 치르게 되죠. 저는 이때 개인적으로 이제 민주노동당이 분당될 때 분당을 반대합니다. 예를 들면 활동가들이 피곤하다고 해서 대중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활동가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분당은 안 된다. 너희들이 힘든 건 알겠지만 그럼 이제 당내 활동가들은 저한테 이렇게 해요. 그건 연맹위원장님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 와서 한번 해보세요. 미친다니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야 그래도 그렇지 이걸 분당시키면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안 돼. 난 절대 동의할 수 없어. 그때만 해도 공공연맹위원장이 당내 영향력이 있으니까 지금 공공연맹위원장이 아무 영향력이 없지만 그때는 어쨌든 노동자 중심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결국 분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당적을 끊죠. 안 해 임마. 난 진보신당 안 가. 이렇게 분당하는 건 나 절대 동의가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전 당적을 놓게 되는데요. 2008년 3월 달과 민주노동당이 분당돼서 2008년 총선을 치르는데 진보신당은 0.6%가 부족해서 비례의석을 못 갖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도 찌그러들어서 5명 당선에 당선됐는데 그중에 비례가 3명.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완전히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2008년 총선 이후에 야 다시 합치면 안 될까? 합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진보 대통합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다시 통합하자.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통합 논의가 시작될 때 진보신당 내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한쪽은 말이 되냐? 우리가 왜 나왔는데 그 민주주의와 패권 문제를 포함해서 노선도 다르고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도 없고 우리는 절대로 동의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합친다는 건 진보 정치의 후퇴야. 우리는 풍찬 노숙하더라도 진보신당을 중심으로 가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한쪽 그룹은 야 대중을 생각해서 다시 합쳐야 되고 이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해요. 결국 대의원대 안건이 상정돼요. 그때 민주노동당 당원이셨던 분. 네. 그때 당원이셨어요? 안건이 상정돼요. 안건이 상정돼서 당시 대표가 조승수였고 이제 당 지도부가 노회찬, 심상정 이런 분들이 당 지도부였죠. 근데 어쨌든 대의원대에서 어떻게 돼요? 부결됩니다. 대의원대에서 부결돼요. 부결되면 당 지도부가 부결됐으면 대의원 여러분 또는 당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진보신당을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당의 지도부가 그러면 안 할래 나는 그러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 정의당이 어디랑 통합하는데 여러분들이 부결시켰는데
뭐 이런 얘기는 좀 웃기지만 뭐 심상정, 윤소아 뭐 이런 의원들이 우린 다 나갈 거야. 너네끼리 하든지 말든지 하고 나가고 거기 우르르 몇 사람 따라 나가면 남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진짜 맞는 거냐. 저게 진짜 올바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당의 대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진보신당이나 이 당을 한 사람들 얘기를 우리는 심상정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심정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죠. 이해 안 돼요?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통합연대, 그분들이 통합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진보신당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렇게 해서 민주노동당과 통합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서 우리도 같이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어디죠? 네, 어디에? 국민참여당이 2010년 1월 달에 창선될 당인데요. 이 당은 어쨌든 뭐 청와대에 있던 뭐 이병환 또는 뭐 유시민, 천호선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국민참여당을 만들고 이 2010년 1월 달에 만들었던 이 당이 2010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유시민이 도지사로 나갔다가 떨어지게 되죠. 그때 됐으면 국민참여당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국민참여당도 고전의 고전을 면치 못해요. 떨어져 나왔을 때는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그리고 예를 들면 노무현 정신을 좀 더 책임 있게 살려내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지만 사실 뭐 진보정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더 색깔이 이상한 구조인 거죠. 따지고 보면 고전의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안에서도 논쟁이 있었겠죠. 뭐 저 빨갱이들하고 같이 하는 게 맞냐 틀리냐 뭐 논쟁이 있었겠지만 가자 이렇게 해서 민주노동당, 통합연대, 국민참여당이 통합진보당으로 합치게 됩니다. 이 의미는 한편으로 보면 통합진보당으로 창당될 때 국민참여당의 참여는 종래의 어찌 보면 운동권이라고 하는 것과 약간은 협소화되어 있는 소위 진보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긍정적 측면과 당의 색깔이나 그동안 유지해왔던 진보정당이 갖고 있었던 일정한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두 개의 지점이 교차하는 지점이었죠. 이 부분은 서로가 사실은 조정하고 노력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어쨌든 통합진보당이 창당되고 진보정당 역사상 최고의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2012년 총선 진보신당은 당선자 없음. 그러나 민주노동당으로 통합된 통합진보당은 13명을 당선시킵니다. 지역에 7명, 비례에 6명. 지지율은 10.3%밖에 되진 않았습니다만 저렇게 해서 2012년 총선에 통합진보당은 큰 성과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잘 나갈 줄 알았더니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으로 분당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비례대표 선거에 있어서의 부정 문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겹치면서 그래서 통합진보당에서 진보정의당으로 나오게 되죠. 이때 진보정의당으로 나온 사람들은 통합연대와 국민참여당에서 결합했던 사람은 진보정의당으로 독립을 하고 원래 민주노동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통합진보당에 계속 남고 이런 구조였는데 통합진보당에 있었던 딱 하나의 세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천 지역에 있었던 활동가들이 우리는 새로운 운동과 새로운 고민을 가지고 새롭게 정리를 좀 하겠다라고 해서 입장 정리를 하면서 진보정의당에 결합을 하죠. 그래서 민주노동당에 있었던 주요한 세력이라고 얘기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지역들 중에서 인천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던 운동그룹이 진보정의당에 합류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2012년 8월 진보정의당,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 통합진보당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진보정의당이 정의당의 창당의 역사를 2012년 8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2012년 8월 진보정의당이 창당을 하게 되는 거죠. 한편 진보신당은 기약도 없이 이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심상정 노회찬 보고 나왔는 거죠. 분당할 때도 그 힘이 가장 컸으니까 나왔는데 가버렸어. 이제 뭐 대표 정치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과 고민 그리고 정말 힘든 길을 가기 시작한 거죠. 진보신당. 이렇게 해서 이게 소위 201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던 그림입니다.
2010년대 초반에 이제 결국 진보신당,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이렇게 세 개의 정당이 있었고요. 이렇게 된 구조에서 정의당은 진보정의당은 2013년 7월에 이름을 정의당이라고 개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구조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이었어요. 이제 노동자 세력은 완전히 정치에서 전멸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분당이 한번 될 때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래도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지들끼리 싸우다가 쪼개먹고 이래서 이제 알리바이가 막 충분히 제공되면서 노동자 대중적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분당할 때 진보신당도 안 가고 민주노동당에서도 나오고, 물론 민주노동당 내에 NL그룹이라고 일컬어졌던 사람들이 일정하게 남았습니다만 민주노총 내에 대체적으로 노동자 세력이 대거 탈당을 하면서 아무데도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민주노총에서 뭐가 없어졌어요? 노동자 정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얘기도. 노동자 정치 얘기를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조직이 깨져. 그러니까 아예 정치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동자 정치 운동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거죠. 이런 구조에서 일군의 노동자 그룹이 이렇게 노동자 정치를 무너뜨릴 수 없고 또 이렇게 분열된 진보정당의 구조로서 한국 사회를 끌고 갈 수 없다. 그러면 무슨 수를 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아로 사건을 거치면서 2014년 12월에 해산됩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진보신당은 2012년 3월에 사회당과 통합하면서 노동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2013년 7월에. 이런 구조에서 일단은 노동자 정치를 고민하는 그룹에서 노동정치연대라는 걸 만들고, 노동정치연대 대표가 저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만들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민주노총 차원에서 전체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노동자 정치운동을 새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민주노동당에서는 나왔고 진보신당에 가지 않았던 노동자 그룹들을 포괄적으로 모아내면서 노동정치연대를 만들고 노동당에게 그리고 정의당에게 얘기하죠. 같이 하자. 같이 해서 어쨌든 다시 한번 좀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돼요. 이때 새로 생긴 그룹이 국민모임이라고 시민정치를 주로 했던 그룹인데요. 예를 들면 손호철 선생, 김세균 선생, 시민사회단체 열심히 했던, 지금 블랙몬인가 만들었다는 양기환, 이런 사람들,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이런 사람들이 소위 정치 세력화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그룹까지 해서 노동정치연대가 모으죠. 한 번 다시 같이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막 논의를 하니까 노동당은 또 논쟁을 또 벌이는 거죠. 또 논쟁을 벌여서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논쟁하면서 여기서는 의결 단위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의결 단위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의결은 네. 어서 오세요. 네. 의결 단위의 절차는 없었습니다만 일정하게 일부 그룹이 그러면 각자 서로 길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진보 결집이라는 걸 만들어서 노동장을 통째로 받진 못하고 진보 결집, 정의당,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이 합쳐지면서 사자통합정의당을 2015년 10월 달에 만들게 됩니다. 이 사자통합정의당의 가장 큰 의미는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여러분들,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은 뭐였는지 모르지만 노동자 내부에서 정의당의 평가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노동자 그룹도 없고 이러저러한 구조에서. 근데 어쨌든 일군의 노동자 그룹이 결합하기 시작하면서 정의당이 일정하게 이제 노동자 기반이나 이 그룹이 일정하게 이제 민주노총 내에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그룹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중심이 결합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 중심이 예를 들면 금속노조의 집행부, 공공노조의 집행부와 같은 제법 영향력 있는 세력이 결합하면서 사자통합정의당이라고 하는 게 점차적으로 노동자 사이에서 저당이 일정하게 이제 노동자들이 약간 배타적으로 보고 약간 배관시에서 보던 시선이 상당한 정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자통합정의당이 현실적으로 구축이 되고요.
그렇게 됐고 통합진보당은 해산됐다가 민중의 꿈과 민중연합당으로 분리됐다가 뭐가 지워졌네. 논쟁 10. 다시 노동자 정치 세력화. 아까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분당과 노동자 기반에 붕괴되고 냉소와 무관심, 조합주의의 알리바이로 삼고 노동운동의 경제적 조합주의가 심화되고 정치운동이 전면적으로 실종될 때 다시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한 논쟁을 노동정치연대가 붙입니다. 민주노총 중심으로 새로운 노동자 정당 결성할 거냐? 어려운 거 아니냐 이제. 민주노총 중심으로 진보정당을 통합할 거냐? 불가능하다. 다시 민주노총 중도로 못하는 거다. 현장에서 출발하는 자발적인 노동자 정치운동으로 지역운동과 진보정당 통합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노동운동과 여기 이제 이 시기에 노동운동과 정당운동이 분리돼야 되고 대중투쟁을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노동운동과 정당운동을 분리해서 정책연대를 중심으로 민주당하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등등 이런 논쟁들을 주도해 가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정치연대의 활동을 통해서 사자통합 논의로 이렇게 끌고 오게 되고 그래서 통합정의당을 갖게 됩니다. 진보대 통합 논쟁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통합진보당 할 때 논쟁은 뭐 이런 논쟁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런 논쟁, 반대하는 사람은 이런 논쟁. 사자통합 정의당을 할 때는 이런 논쟁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논쟁을 거쳐서 결국 진보 대통합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진보 대통합 논쟁은 언젠가 한 번쯤 다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민중의 꿈, 민중연합당이 민중당으로 지금은 민중당이 되어 있고요.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그리고 사회변혁당.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노동당은 다시 기본소득당까지 분리되면서 현재 6개 정당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급하게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무려 80년부터 광주부터 지금까지 약 40년을 어떤 논쟁을 통해서 진보정당 운동이 흘러왔고 그 사이에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의석을 갖고 6명이 2004년이죠. 등원하는 첫 장면입니다. 심 의원 참 젊었죠. 노회찬 의원 보이고요. 네. 이게 원래 음악이 나와서 제가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가를 틀어야 되는데 음악 연결이 안 되나 봐요. 그죠? 네, 최순영 의원, 노회찬 의원, 담병호 의원, 권영길 의원 안 되나 봐요. 천영세 의원, 심상정 의원. 네. 됐네. 다 뭐 생소한 노래이긴 합니다만 잠깐만. 새 세상을 꿈꾸는 자만이. 여기까지. 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나간 역사 얘기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지금도 진행되고 우리에게 여전히 고민을 던져주는 문제들을 같이 공유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고민들을 할 거냐. 가급적이면 뭐 제 강의는 보다도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그동안 5강을 거쳐오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문제들도 얘기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고 또 뭐 민주노동당에 있었던 분은 옛날 생각이 날 거고 민주노동당을 안 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민주노동당 얘기야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배우려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재현되고 있는데 과거에 어떻게 그런 문제들이 논쟁이 됐고 지금 현재화 시켜낼 때 그 논쟁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동지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제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